제21화 마트종교 3. 하필은 직장을 다닌 이후로 자신을 위해 돈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다. 돈을 모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구구절절 설명하기 힘들지만 하필에게는 돈 나갈 일이 끊이지 않았다. 하필은 병원비를 아끼려고 엄마를 동물 실험실에 숨긴 게 아니었다. 하필의 엄마에게 들어가는 수액과 약, 바이탈 체크기, 산소통과 마스크 등은 모두 병원에서 정식으로 임대하고 구매한 것이었다. 그저 하필은 간병인이 구해지지 않아 엄마를 자신의 숙소와 함께 동물 실험실로 옮긴 것뿐이었다. 간병인들은 이상하게도 하필의 엄마를 보고는 간병을 거부했다. 하필은 그렇게 5년을 보냈다. 하필의 엄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크게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다. 그냥 하필의 돈만 까먹을 따름이었다. 콘돔 폭탄. 하필은 유독 이번 일은 감정이 실렸다. 흥분도 평소보다 많이 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몰랐다. 아마도 하필 스스로에게 뭐가 남았는지를 생각하다 보니 자기 연민에 너무 빠진 것 같았다. 벌써 30분이나 지났어. 난 니들이 협상을 하던지 말던지 이 폭탄을 터뜨릴 거야 100%.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대체 뭐 하는 놈이야? 나? 딴 건 몰라도 사이비 목사 놈아들 통구이 만들라고 작정했지 100%. 주유소 패거리들도 딴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다. 20대 패거리 리더는 검지를 꺾어 총을 내리게 했다. 그래. 네가 가진 게 많구나. 하필은 이때를 빠르게 포착해 다음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것이다. 하필은 한 손을 돌려받는 대가로 무엇을 줄지 고민했다. 우리는 저 2층에 있는 여자만 데려가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없다. 여기서 걸어서 가도 된다. 이 차를 가져도 좋다. 정주는 순간 반대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연구소 지하에는 열쇠가 꽂힌 다른 고급차들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니 앞이 찌그러진 벤틀리는 줘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필은 저 멍청이가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저 여자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차를 놓고 조용히 떠나겠다. 다만 우리가 니들 총이 안 맞을 때까지 보험으로 한 명만 데려가겠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보내주겠다. 20대 리더와 패거리들은 이미 하필의 말에 동의한 게 분명하다. 이미 서로를 쳐다보며 누가 가면 되지 라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하필은 윤활액 때문에 자꾸 손 안에서 미끄러지는 휘발유 폭탄을 붙잡고 있느라 팔에 경련이 올 것 같았다. 팔뚝이 덜덜 떨려왔다. 교주의 정체. 창우는 이 거대한 집단과 저 연단에서 피 튀기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교주의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곳은 거대한 장례식장이다. 교주는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장기 중에 멀쩡한 것은 기증을 위해 적출한다. 죽은 자의 가족들은 교주가 얘기하는 숭고한 장기 기증을 본인들이 보는 가운데 투명하게 한다. 그리고 시신은 다시 아름다운 청동화로에서 서서히 타서 사라진다. 그리고 이미 감염된 사람들도 자신의 말로가 길거리가 아닌 엄연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이곳을 선택하는 것이다. 저 교주는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일종의 시신 처리의 장례 절차를 도입하고 숭고함을 더딥혀 사람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한마디로 교회와 장례식장과 화장터를 섞은 무언가를 탄생시킨 것이다. 창우는 이 의식이 처음보다는 납득이 갔다. 하지만 결국 적출된 장기는 이것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돈이나 생존을 위한 뭔가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해 보였다. 결국 저 교주는 교주라기보다는 장기이식 수술 전문 의사일지도 몰랐다. 아니면 아예 의사 자격증이 없는 무면허이거나 어디선가 그것은 고가에 팔리고 있거나 그러기 위해 보관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헬리콥터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헬기를 이용하면 싱싱한 장기를 급냉하지 않고 저온 냉동 상태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 창우는 거기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너무 아팠다.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순서를 기다릴 뿐이야. 이곳은 장례식장이지 병원이 아니었다. 아마 여기를 운영하는 핵심 주체들은 우연히 이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는 자들이 분명하다. 집으로 오는 길. 하필은 한성과 정준, 규원과 함께 터덜터덜 길을 걷고 있었다. 하필은 가죽 자켓을 입은 40대 남자를 보험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총을 잘 쏘는 게 분명했다. 그는 의외로 쿨했다. 자신은 그냥 언제 바이러스에 걸릴지 모르니 그때까지 폼생폼사로 살다가 죽을 때는 마트에 가서 죽으면 된다고 했다. 마트는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그게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퍼져서 마트는 성지가 됐다고 했다. 자기들이 길목을 지키는 이유는 경쟁업체들이 찾아와 난동을 피워서 그런 거라고 했다. 경쟁업체요? 하필의 질문에 가죽 자켓은 자신은 마트에서 하는 짓들을 종교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냥 돈 때문에 하는 영업이라고 봤다.
하필은 마트에 직접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참기로 했다. 머지않아 마트의 세력들은 화성생물연구소로 영역을 넓힐 수도 있다. 고 생각했다. 어떤 사회든지 많이 벌어지는 일은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권력을 만든다. 지금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은 죽음인 것이다. 너무 많은 죽음에 공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적인 방법이 곰팡이처럼 퍼지고 있는 것이었다. 새벽. 초가을 새벽은 유난히 파랗다. 하필은 파란 새벽 하늘에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한선은 하필에게 2번이나 고맙다고 했다. 하필은 한선에게 자신도 엄마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했다. 하필 일행이 돌아왔을 때 윤설의 연구실은 불이 켜져 있었다. 하필은 일부러 한선과 규원, 정준을 한 번씩 부르며 말을 시켰다. 몇 분 후 윤설의 연구실은 불이 꺼졌다. 다들 누울 곳을 찾아 사라졌다. 하필은 조용히 사료실로 들어갔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필은 조용히 쥐사료를 분쇄해서 만든 칼로리바를 만들기 시작했다. 실험용으로 미리 사놓은 냉동 토마토와 양파를 해동했다. 하필이 개인적으로 먹기 위해 사놓은 치킨 스톡은 곧 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단백질을 찾기 마련이다. 어떻게든 그 본능은 충족되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하필은 늦잠을 자고 있었다. 하필을 깨운 것은 주성훈 박사였다. 하필 사람들이 죽었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2사람과 성훈이 물백신을 줬던 2사람이 결국 죽고 말았다. 하필과 윤설, 한선은 방역복을 입고 시신을 수습했다. 정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머물던 곳을 소독하고 또 소독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한선은 하필에게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에볼라는 시신 부검 과정에서도 감염이 일어나요. 태우는 게 가장 깨끗해요. 윤설은 바이러스 전문가로서 시신을 태워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 방법까지는 제시하지 못했다. 소각로가 있긴 합니다만. 하필은 소각로를 말하면서 죄책감이 밀려왔다. 실험용 쥐들은 보통 9주에서 12주 동안 실험에 동원된다. 수많은 클래스로 분류된 쥐들은 뉴본 마우스에서 완전한 성체가 될 때까지 몇 주면 충분하다. 만약 벤조필렌 같은 발암물질을 맞았다면 12주 정도면 암덩어리가 이미 머리만큼 커져 있거나 한다. 그러면 연구원들은 쥐들을 해부해서 타겟 조직을 확보한다. 그 다음은 보통 하필의 일이다. 하필은 죽은 쥐들을 모아 소각로로 가져가서 태운다. 소각로 스위치를 올리기 전 하필은 깊은 묵념을 통해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실험동물들에게 사죄를 구한다. 하지만 그 소각로에 인간이 들어가는 아이러니가 하필이 살아있는 동안 벌어지리라고 하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시신 앞에서 간단한 추모식을 거행했다. 물론 준서와 태훈의 아이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태훈의 아내는 준서를 자신의 2딸들과 함께 재우고 식사도 같이 했다. 다행히 준서는 아직 감염되지 않았다. 이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준서가 유일했다. 하필의 엄마도 있었지만 그녀에게 백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 하필은 소각로로 시신을 옮겼다. 원무과장이 방역복을 입고 하필을 도왔다. 병원에 관계된 것은 자신의 일이라며 다른 일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666. 오전에 드리는 예배는 피 튀기는 의식 대신 교주의 간단한 설교와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며 죽은 사람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교주는 개신교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면서 궤변을 늘어놓았다. 결국 666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오컬트적인 데코레이션에 불과했다. 창우는 단상으로 올라가 저 가짜 목사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지만 일단 헬기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표정 관리를 해야 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교주는 신도들 중에서 헬기 조종이 가능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창우는 옥상으로 올라가 헬기의 조종관을 잡을 수 있었다. 물론 창우가 바로 어제 입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조종석에는 그를 감시하는 사람이 따라왔다. 그가 헬기의 스위치를 켜고 시동을 걸자 그걸 유심히 지켜보던 교주는 자신을 태우고 시험 비행을 해보자고 했다. 창우는 일단 교주와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친절하게 들어주었다. 바이러스 유출로 변화되는 도시의 모습은 자신이 보아왔던 영화나 소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생각보다 멀쩡하면서 훨씬 잔인하게 썩어가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검은색 연기가 올라오는 게 보였다. 기자, 저기로 좀 가봅시다. 교주는 연기를 발견하고 그곳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창우 귀 바로 옆까지 뻗었다. 창우는 그곳으로 다가가면서 가슴이 철렁했다. 연기가 나는 곳은 하필을 만난 그 연구소 뒤편 굴뚝이었다. 아하,
저기가 있었군. 소각로가 있어. 소각장. 하필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검은 연기를 보면서 멍 때리고 있었다. 소각로 앞에는 하필이 올 때마다 앉는 버려진 가죽 소파가 있었다. 그곳에 앉아 요 며칠간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엄청난 진동과 함께 하필의 머리 위를 돌고 있는 시커먼 해기가 보였다. 하필은 주머니 속에 라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했다.